자, 우리가 앞에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빛의 입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광전 효과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빛의 파동성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간섭 현상을 보여주는 빛을 보면서 파동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이후로는 빛을 파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 신경 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전 효과는 파동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입자라고 계속 믿어왔던 뉴턴과 그의 추종자들이 토마스 영의 간섭 실험으로 파동성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주저앉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광전 효과를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입자성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나니까 또 이번에는 파동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빛은 파동만 가졌다고 하기도 참 뭐하고 입자적 특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참 뭐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동으로만 생각하던 빛이 이제 20세기 들어서 입자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파동적 특성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빛이. 그러면 파동적 특성도 입자적 특성도 모두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중성. 그거를 영어로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적 특성과 입자적 특성을 다 보이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입자적으로만 행동하고 또 다른 저런 현상에 대해서는 파동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파동으로 행동했다, 입자로 행동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알겠죠?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밤에는 항상 하이드로 행동하고 낮에는 지킬박사로 행동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가설을 세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프랑스의 과학자 드브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드브로이는 사실 귀족이에요. 대대로 귀족인 집안인데, 그러니까 형이 공작이에요. 공작. 그러니까 귀족인 거죠. 동생인 드브로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역사학을 공부했던 인물이에요. 역사학을 공부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세계대전이 있던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이제 통신병으로 이제 일하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보직이 통신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형이 너 물리학 공부 좀 해라. 나 물리학 전공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공작이 실험 물리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 좀 똑똑하잖아. 역사학 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물리학 좀 공부해봐. 그래서 대학원을 드브로이가 물리학으로 전환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굉장히 재미있는 가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 빛이 파동이라고만 생각했던 빛이 입자라는 것이 또한 밝혀졌는데, 이 시점에 입자로만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던 물질이 파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왜 안 해보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질 또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동이라고 믿었던 그런 빛도 입자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입자로만 오랫동안 여겨왔던 물질도, 그죠? 우리 전자니 양성자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입자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도 사실은 파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 이런 의문을 갖고 가설을 세운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물질파 가설이에요. 물질파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터 웨이브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매터 웨이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추론을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빛에 대해서 했었던 걸 그대로 물질에 대해서 적용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화된 빛은, 자, 지금까지 양자화된 빛이라고만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빛 알갱이에서 빛알 또는 광자다 이렇게 한자어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빛알 또는 광자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빛광자에, 그죠, 아들 자자를 해가지고 알갱이를 뜻할 때 자자를 붙여서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광전 효과나 아니면은 플랑크의 흑제 복사 이론에서 보면은, 그죠, 기본 에너지 E'이 H 곱하기 F다 해가지고, 그죠? 진동수에 비례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플랑크 상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도 했지만 파동은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곱이 뭐예요? 그 파동의 속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빛은 특별히 우리가 속력을 V라고 쓰지 않고 C라고 써주잖아요. 그렇죠? 광속은 C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F는 어떻게 돼요? 결국 람다분의 C죠. 그렇죠? 그러니까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드브로이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런 연구를 할 때에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역시 나와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때요? 에너지는 어떤 관계식을 가져요? P하고 C의 제곱 더하기 MC 제곱 전체 제곱,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게 직각삼각형의 변이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요쪽이 PC고 요쪽이 MC 제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전체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에너지가 되는 꼴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빛은 질량이 없어요. M이 0이에요. 이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가지면 결국은 뭐냐? 에너지는 뭐가 돼요? PC만 되죠. 그렇죠? 여기가 없으니까 PC의 제곱의 루트를 다시 씌웠으니까 PC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애는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관계를 가져요. 빛의 운동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게 에너지하고 같단 말이에요. 다른 물질들은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그죠? 질량 2m분의 P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그죠? 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되죠. 2분의 mv제곱, 이게 더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mv가 뭐예요? 운동량이 mv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제곱을 한다는 건 여기 다 제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에 m제곱, v제곱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분모에다가 m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m분의 p제곱이 돼야지 운동량하고 에너지의 관계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뉴턴이나 그 시절의 공식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띄어서 운동량의 제곱하고 에너지하고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는데, 빛이라는 독특하게도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서로 선형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제곱에 비례했는데 이거는 P의 1승에 비례하니까 선형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C하고 C를 약분한다고 하면 P가, 운동량 P가 람다분의 H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운동량은 어떠냐면 그 빛의 파장으로 나눈 값이에요. 뭐를? 플랑크 상수를 그 빛의 파장으로 나눈 값이 바로 그 빛의 운동량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광자, 양자화된 빛 R의 운동량이 람다분의 H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빛에 대한 성질에서 그대로 유추하자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해서도 이 관계식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이 관계식을 쓰면 뭐냐? 결국
이 물질을 파동으로 바라봤을 때 그 파동의 파장이 그 녀석의 그 물질의 운동량으로 나눈 값, 무엇을?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물질의 파장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거침없는 그런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론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물질파 이론이죠. 그런데 드브로이가 이걸 박사학위 논문을 떡하니 냈어요. 제출을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고 황당한 거죠. 아, 얘 뭘 믿고 이런 가설을 세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박사학위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한테 한번 이 논문을 보내보자. 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죠. 쉽게 말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에? 아인슈타인이 평가해서 좋다고 하면은 학위를 주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학위를 안 주는 거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받았어요. 응? 아인슈타인 읽더니만 이거 나 왜 이런 생각 못했지? 내가 광전효과를 설명할 때 분명히 빛의 입자성을 고려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유명해졌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이 그 논문을 썼던 1905년은 너무너무나 대단한 시기라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도 1905년에 썼고 또한 광전효과에 대한 논문도 1905년에 썼죠. 그리고 1905년에 쓴 그 광전효과에 대한 논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왜 물질에 대해서 그 반대로 생각하는 입자의 특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그 물질이 파동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왜 못했지 하고 자기 발을 다시 한번 쳐다본 거죠. 에? 왜 발을 쳐다봤을까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못했을까? 그런데 드브로이는 해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거 진짜 좋은 논문이야. 그래서 박사학위를 드브로이가 받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 자, 1.00 곱하기 10의 6승미터/s인 이와 같은 속력을 갖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했던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람다는 P분의 H라는 것을 가지는데 이 값은 어때요? 빛의 속력이 얼마예요?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미터/s 정도 되죠. 그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죠.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니까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P를 MV라고, 그렇죠? 비상대론적으로 뉴턴 시대부터 썼던 그 운동량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 나누기 MV로 해서 계산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만에서 31승 킬로그램. 그리고 속력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랑크 상수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옹스트롱을 기준으로 하면 1옹스트롱이 얼마냐? 1옹스트롱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그죠? 그럼 이 1옹스트롱이 왜 중요하냐? 바로 수소 원자를 공으로 봤다고 했을 때 그 공의 지름이 1옹스트롱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공으로 봤을 때 지름이 1옹스트롱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니까 7을 그냥 10으로 놓는다고 치면 대충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수소 원자 크기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죠. 양자역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질량이 50.0g이고 속력이 40.0m/s인 돌멩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돌멩이를 지금 얘기했던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뭐 40m/s면 당연히 빛의 속력보다 훨씬 작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그냥 MV라는 거 놓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파 파장이 돌에 대한 물질파 파장이 3.30 곱하기 10의 -34승미터. 너무너무 짧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짧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원자나 아니면 뭐 원자핵 뭐 이 정도 크기 세상이라고 하면 원자핵이 어느 정도냐면 10의 -15승미터 정도 돼요. 이 정도까지는 뭐 측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치더라도 10의 -34승미터면 이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물질파로 보지 말자. 돌은 우리가 어차피 얘에 대한 드브로이 파장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작으니까 그냥 입자로 보고 생각하고 계산하자. 지금까지 입자라는 관점으로 계산했던 고전역학적으로 그냥 계산하자. 그게 그냥 통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사실 거시적인 시스템에 속력이 매우 느린 그런 거시적인 시스템, 돌멩이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물질파 파장을 계산했을 때 매우 작은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자로 보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죠? 파장이 너무너무 짧아서 파동으로 봐봤자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는 정도의 짧은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전자는 사실상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원자의 크기 정도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10분의 1 정도 크기도 측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는 파동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게 전자의 파동성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 또 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이 이론을 설명해 주는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뒤이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